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아파트 값 때문에 이래저래 관심이 많죠. 뭐 돈이 많은 분들한테도 관심이고 또 비싼 아파트를 장만하지 못하는, 장만하기 힘든 분들에게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 집값은 단지 이제 집을 사고 파는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전세 가격이라든지 또 주변 관련 가격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제 10월 1일 소위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뭐 수없이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과거 정부를 다 통틀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 10일 부동산 대책만큼 어설픈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참 어설픈 10일 부동산 대책. 자, 이 제목을 제가 거대한 거물이 던져졌다로 잡았습니다. 자, 이 거대한 거물과 참 어설픈 10일 부동산 대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에 이 10일 부동산 대책이 부자들에게는 올가미,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들이든 서민들이든 양쪽을 향해서 거대한 거물이 던져진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참 어설픈 10일 부동산 대책, 제 생각에 이 과정을 조금, 최근 과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가 예고했죠. 몇 달 전에. 그 이전에 집값이 슬금슬금 올랐습니다. 계속 내리기만 했던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거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 큰 이유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겁니다. 금리를 낮췄을 때는 그것이 실물 경제에 투자될 수 있도록 낮춘 건데, 실물 경제에 투자되는 돈보다 오히려 은행, 즉 가만히 노는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많아진 돈이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서울 집값, 특히 이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이 분양가 상한제 예고하기 이전에 다시 계속 내림세였던 서울 집값, 특히 오름세로 이제 전환하게 된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정부가 화들짝 조금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너무 이제 꼼꼼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잘못 대처한 거죠.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이 아파트 공급 부분에 위축이 올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집값, 기존 집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집값 상승에 오히려 이제 빌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사실은 이 첫 번째 이제 분양가 상한제 예고 이전까지 집값은 잘 막아섰죠.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가 가계부채 부담이 컸고,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경제 기조 때문에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집값이 다시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오르게 된 것,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두 번째부터 이 분양가 상한제를 너무 이제 탄탄한 준비 없이, 그 여파에 대한 신중한 이런 판단 없이 성급하게 예고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집값 상승에 이제 빌미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다시 당황합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참 어설프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은 부자, 저것은 서민인데, 부자들 또는 서민들에게도 그닥 뭐 큰 의미가 없는 이런 대책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 참 어설픈 부동산 대책의 이 종합한 하나의 큰 사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10일 부동산 대책은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이때의 내용은 정말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하면 이것을 조금 이제 잡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선 이제 10일 부동산 대책 간단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6개월 유예되었습니다. 자, 그 대상 단지가 어떤 단지인지는 이따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분양가 상한제를 기존의 어떤 뭐 시 단위, 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 핀셋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변동성은 커지는 거죠. 주변 영향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확실성이 또 더 커지는 셈이죠. 자, 세 번째,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개인 이게 주택 구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투기 가열지구 등의 LTV 담보 비율 이 40%를 이 개인 사업자에게도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1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세 가지이고, 또 나머지 네 번째는 그동안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단순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이가구인 경우에도 어떤 소득 제한의 범위만 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되었는데, 그것을 악용하더라 그 자금을 가지고 해서 뭐 9억 이상의 1가구 주택이라도 뭐 9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11부동산 대책을 참 어설프다, 그리고 올감이 거대한 그물이라고 말씀드렸고, 부자들에게는 올감이, 또 서민들에게는 비수라고 이제 말씀드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뭐 구입, 또 내 집 마련, 이것뿐만 아니라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연관되는 가격들, 예를 들면 어떤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같이 영향을 미치니까 잘 들어보시고, 뭐 부자든 또 서민이든 이번에 11부동산 대책으로 던져진 거대한 그물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참 어설픈 11부동산 대책, 거대한 그물이 던져졌다. 우선 세 가지 토픽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6개월 유예를 했습니다. 6개월 유예를 한 것이 혹시 선거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뒤에 우리가 이제 총선거가 있죠.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 유예가 하필이면 그 시기랑 맞물리니까 이게 혹시 선거용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집값 전망에 대한 요즘 나오는 전문가들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 이 전문가들의 달라진 태도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보겠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거대한 그물이 던져졌다, 그걸 이제 폭탄이라고 하면 과연 폭탄을 누가 떠안을까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부자들에게는 올감이, 서민들에게는 비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토픽을 중심으로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11부동산 대책의 근거, 왜 정부가 11부동산 대책을 내어 놓았습니까?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예고, 이로 인해서 공급 축소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차단하겠다. 자,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상한제를 소급 적용, 즉 이미 뭐 이주 다 하고 철거 다 한 이런 아파트까지 분양 시점부터 적용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좀 피해 보겠다. 자, 세 번째는 편법 대출 규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전세자금, 또 돈이 많은 부자들의 전세자금 대출, 그 대출 받은 돈으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등, 또 이 주택 사업자들이 사업용 대출,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LTV를 또 이제 회피해 나가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차단하겠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계속 이제 저금리 유동성이 급증하니까 이 상태대로 계속 방치하면 전체적인 집값
급등에 악영향을 주겠다 해서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자, 이것은 어쨌든 근거입니다. 자, 이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아까 세 가지 토픽 첫 번째입니다. 자, 6개월 유예가 선거용이다. 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정부가 누구 표를 얻으려고 6개월 유예를 했을까요? 자, 이미 우리가 강남, 특히 이제 조금 이제 돈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의 표를 얻으려고 아마 뭐 그것은 포기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6개월 유예를 한다고 해서 이미 그쪽의 표가 지금 정부 여당 표로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즉 제대로 이제 생각해 보면 선거용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6개월 유예 대상자들이 이미 많이 이제 자산가들입니다. 이제 강남에 사는 분들이 이제 많죠. 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6개월 유예로 어떤 정부 여당의 표가 돌아오겠다? 자,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자체가 오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6개월 유예가 선거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6개월 유예 후폭풍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형평성 논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민간 택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서 보완하는 이번에 이제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내용으로 보완을 했습니까? 이 시행령 시행하기 전에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하고 또 시행령 시행 후, 이때 이제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입니다.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 이때는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자,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역시도 시행령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하고 또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는 상한제 적용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사업 그 가운데서도 이제 리모델링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전부터 이렇게 이 6개월 유예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이런 쪽은 6개월 유예가 되는데 일반 사업으로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예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 자체가 이미 형평성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 전 이주 완료 가능성 여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6개월 유예 대상 가구를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 61개 단지라고 합니다. 일단 대상 가구는 인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미 서울 기준 61개 단지에 총 6만 8천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미 철거하고 이주를 완료한 단지는 19,000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주를 완료했으니까 바로 이제 분양 모집 공고가 가능하죠. 자, 이 가구가 19,000 가구, 즉 대상 가구 6만 8천 가구 가운데 19,000 가구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부동산 114에서 이렇게 이제 좀 친절하게 뽑아두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유력한 단지 주로 보면 서울 강남구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 단지들을 다 보면 강남 4구 쪽에 다 많이 몰려 있는데 이 단지들을 보면 총 가구 수가 5천, 2천, 5천, 1천, 1천, 2천 등등 해서 약 한 19,000 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개포동, 또 준촌동, 신천동, 반포동, 자, 이런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유예 유력한 단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6개월 유예 후폭풍 두 번째인데 나머지 단지, 즉 아까 6만 8천 가구 가운데 이미 철거하고 이주를 마친 가구가 19,000 가구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단지가
이주를 서두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상한제 공포로 인해 가지고 이미 집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6개월 유예 기간 내에 이 분양을 하기 위한 나머지 단지들이 만약에 급하게 이주를 서두른다면 전셋값에 영향을 그대로 미치겠죠. 즉 전셋값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9월 다섯째 주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기준으로 지난주죠. 9월 30일 기준인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주 대비 0.07% 한 주간 기준 올랐습니다. 자, 이 수치도 수치지만 지난해 9월 셋째 주 이후에 가장 큰 상승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감정원에서 자료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 추이를 매 주간 단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한 주, 지난 한 주, 그 지난 한 주 간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그래프가 가파르게 꺾여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픽 2, 이 집값 전망에 대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다고 제가 표현하냐 하면요. 한번 보십시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폭락을 예상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들이. 대부분 언론들이 이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큰일 났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집값 계속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다가 폭락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이제 겁을 주었죠. 뭐 돈 파는 가게에서는 사실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 폭락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정이다.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한 목적이라면 또 재정 계획이 된다면 지금 매수를 검토해도 된다. 그런 기회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그때 집값 폭락을 대부분 이야기했던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상한제 이후에는 집값 폭등으로 태도가 변화했습니다. 물론 이 상한제 때문에 공급 축소, 집값 폭등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정말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대부분 지금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강남 4구에 몰려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이 지역은 비싼 데입니다. 설령 뭐 분양가 상한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지역 자체에 절대적인 가격이 비싼 곳이라는 거죠. 어지간한 시민은 대출을 안고도 사기 힘든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 이후 또 어떻게 될지도 정확하게 공급 위축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고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의 집값 폭락을 계속 이야기했던 언론이나 전문가라는 분들이 다시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계속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계속 떨어지면 후유증 많다.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또 집값이 계속 오른다. 폭등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 하지 말아달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한 이 정말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의 그 니즈, 그것들이 철저히 반영된 이런 뉴스들, 또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릴 때는 너무 내린다고 엄살했습니다. 반대로 또 오르면 너무 오른다고 급박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 부동산 안정이라는 것 생각 없습니다. 또 서민들을 위한 생각 없습니다. 자, 이 점을 꼭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과도하게 쏠려가고 있고 이제 그런 현상은 없는지라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내린다 라고 아우성을 칠 때 그 중심 지역은 강남이었습니다. 강남 4구. 또 지금 너무 오른다 하고 이제 아우성을 치는 이 중심 지역 역시도
강남이라는 거죠. 자, 강남 지역 자산가들이 주도하는 서울 집값,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 자,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양가 상한제의 논란의 핵심은 상위 1% 자산가들이 주도하는 이슈다라는 거죠. 그것에 서울과 수도권 또 일부 대도시의 서민들까지 다 쏠리고 있다. 최근 뉴스 나온 것에 보면 금단 신도시 6월달까지 미분양이 무려 3,000가구 가까웠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이슈 때문에 지금 다 팔렸다고 합니다. 9월달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 지금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미분양 그리고 빈집들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멀어진 지역부터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인천 금단지구 이쪽에 미분양이 다 팔렸다. 저는 이것은 너무 확대 해석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한 5년 뒤 10년 뒤에 보면 지금의 저출산 인구 감소 또 수도권에 특히 많이 공급된 이 아파트들의 빈집 이런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이 이슈가 너무 지금 확대되어 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세 번째 토픽인데요. 세 번째, 과연 그러면 누가 폭탄을 떠안을까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에겐 올가미이고 서민들에겐 비수가 될 수 있다. 자, 부자들에겐 올가미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담보비율 LTV죠. 이것을 40%로 낮추면 자, 이미 지금 투기 지역에 급등 지역에 LTV 40%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낮춤이 아니라 적용하면이죠. 바로 이 사업자들, 주택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LTV 40%가 아니라 아예 대출을 하나도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돈 있는 사람들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LTV 40%를 개인 사업자들에게 적용한다 해도 돈 있는 사람들만 달려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달이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대명사죠. 도곡동 타워팰리스 174평방미터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이것이 3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걸 산 사람이 누구? 바로 30대였다고 하는데, 자, 이 30억을 어떻게 만들었냐 보니까 기존 전세보증금 19억 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차입금 11억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30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돈은 한 푼도 없이 샀다는 거죠. 어떻게? 전세보증금 19억 원, 기타 차입금 11억 원 이렇게 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때 이 자기 자금과 차입금 등을 소명하는 일종의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자금은 예금, 은행의 예금, 그 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대금, 그 다음에 부동산 있던 것을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대금, 그 다음에 부모나 또 다른 가족으로부터 정려나 상속받은 돈,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등등의 이제 자기 자금을 기재합니다. 또한 이제 차입금이 있죠. 금융기관 대출, 일반적으로 우리 서민들은 금융기관 대출이 가장 큰 차입금이겠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을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또 회사 지원금이나 사채가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여기에 그 밖에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 밖에 차입금. 자, 이 그 밖에 차입금은 은행 대출도 아니고 임대보증금을 끌어안은 것도 아니고 회사 지원금이나 사채도 아닙니다. 그 밖에 차입금. 참 애매모호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모의 현금이라든지 일종의 신고 없이 있는 정체불명의 돈들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밖에 차입금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빌린 출처가 불확실한 차입금, 이 돈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태여 지하 자금이라는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이런 자산들이 이게 자산가 그룹에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있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조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돈이 많다 보니까 자, 이런 경우도 생겼는데, 자, 이런 돈들이 결국 이제 부자들한테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본 것처럼 뭐 30대가 뭐 몇십억 아파트를 사도 내 돈 한 푼 없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살 수 있는 형편이 바로 이 강남 4구 자산가 시장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41세 이모씨,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티지를 135평방미터 전용 면적 기준 36억 원에 매수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보면, 자, 임대보증금 7억은 끌어안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 등 자기 자금이 3억 2,700만 원 있었네요. 자, 이 돈 뭐 한 1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36억에서 10억을 빼면 26억 정도 돈이 부족하죠. 근데 이 26억 원을 바로 금융권 대출로 받았습니다. 25억 7,300만 원을 받았다고 나오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 40%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26억 가까이 대출을 받은 거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대출을 받았을까요? 바로 정답은 주택 매매 사업자 대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있고 또 주택 매매 사업자가 있죠. 자,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 주택 매매 사업자는 기존의 LTV 40%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니까. 적용하지 않았는데, 자,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이 말씀드린 41세 이모씨가 바로 은행에 그에게 대출,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받은 거다. 근데 이번에 이제 11부동산 대책에서 자, 이것도 40%로 규제 적용을 동일하게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6월달, 8월달 사이 서울에서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주택 매매 거래가 총 7,597건이 있었다는데 그 가운데 700건 정도가 이상 거래, 돈의 출처가 애매한 이런 이상 거래였다고 하는데 대략 한 10% 가까이 되죠. 총 거래 량의 건수에. 근데 이 비율이 지난 4, 5월 달에는 한 7%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뭐 2% 이상, 2, 3% 정도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자, 이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차입금으로만 거래했거나 또는 현금 거래 10억 이상, 자, 등등의 이 거래, 이상 거래라고 분류되는 이 거래가 지난 8월 달에 6월 달에서 8월 3개월 동안 서울 또 강남 4구에서 무려 10% 가까이 있었다. 자, 이것이 바로 자산가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 부자들에게는 올감이라고 표현했죠. 11부동산 대책이 어떤 말일까요? 보면 결국은 세금 폭탄이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계속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 그 집값에 오르는 것의 과실을 정부 입장에서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저는 세금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부자들을 싫어하는 정부라고 이제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높이는 것, 이것은요, 정부 입장에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다수 국민들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들에게, 소수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 자, 이것은 뭐 괜찮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이제 기업의 법인세하고는 사뭇 다르죠. 우리가 법인세는 전체적인 경제,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은 서민들한테도 같은 이해지만 개인 간의 어떤 개인의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둔다라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이 부자들 가운데서도 이 강남 부동산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먹이는 것, 이것은 그런 집을 살 수도 없는 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위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덧붙여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정부와 지자체 이런 세금, 세수도 증가하는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에게 올감이 결국은 세금 폭탄, 집값이 올라서 강남 4구 많은 비싼 집값이 더 올라서 정부는 지금도 계속 뭐 공시지가 인상이라든지 등등으로 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자, 결국 이제 부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어차피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못 막는다면 그로 인한 세금은 얻어야겠다. 자, 이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서민들에게 비수라는 것은 조금 전에 부자들에게 대한 비싼 아파트를 소유한 이 부자들에 대한 과세 세금 부분하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다.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이게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 현실을 보면 이 대기업과 자산가에게 종속된 서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부자 증세의 위험이 나오는데, 자, 수십억 강남 부동산 부자들은 바로 우리나라 기득권층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와 경제에 영향력 있는 대기업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강남권 부동산 이 부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 자, 이것은 곧 반기업 또한 반부자 이 정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 자산가들의 주머니를 위축시키고 또한 동시에 기업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데, 이게 왜 서민들에게 비수냐? 자, 최근 2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자,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그것이 맞고 그름을 떠나서 한 달도 아니고 2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큰 변곡점에 들어섰다. 이렇게 우선 해석해야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서민들의 소비 감소. 자, 이 서민들의 소비 감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의 순환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자, 돈의 순환 시스템 간단히 보면 이렇죠. 부자들의 주머니, 즉 대기업들의 이 막대한 내부 유보금의 곳간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열리는 것에서부터 바로 돈의 순환 시스템이 돌게 되는데, 이것이 막히면 순환되지 않고 결국은 서민들의 소비, 지갑이 얇아지고 소비가 감소되면 2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 디플레이션, 전체적인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물론 부자 정세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등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 세금 부담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최소한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속도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계층 간 이런 갈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럽 이런 선진국들 세금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 참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감대를 서서히 형성해 가면서 안착시킨 이런 세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유럽의 이런 우리가 부러워하는 국가들의 국민들이 이 세금 많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저항 없습니다. 왜? 오랫동안 이 속도와 균형을 통한 익숙해왔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익숙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못되면 경제는 생명이기 때문에요. 경제는 생명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탈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돈의 선순환 흐름이 삐끄덕, 그죠? 크게 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맥경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최근 우리가 사례는 이런 사례가 있었죠. 2년에 걸친 이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이것이 우리 경제 전체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급격하게 2년에 걸쳐 파박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정세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속도와 균형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돈의 선순환이 막히면서 결국은 서민들에게 비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뻗을자리를 잘 살펴가면서 정말 속도를 조절하고 또 균형을 이루면서 또 이제 계층 간의 공감대 형성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부자들이 돈을 써야죠.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해야죠. 그래야 선순환 시스템의 첫 번째 물꼬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균형 있는 경제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현실 감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10일 부동산 대책을 참 어설프다, 제가 기억하는 지금까지의 여러 수많은 부동산 대책 중에서 가장 어설프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집값 잔뜩 올려놓고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서
이 노인 일자리 만들어서 쓰면 된다는 생각 혹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10일 부동산 대책은 참 어설픕니다. 서민들은 그렇죠. 자, 집값이 더 많이 오를까, 또 이러다 영영 내 집 마련 못할까, 이런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이 그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무리해서 집을 사버리면 결국 어중간한 서민들이 또 다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자, 부자들에게 경제 위기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 부자들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또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돈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현금, 투자, 주식 등등에서 분산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경제 위기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기회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중간한 서민 부자 혹은 서민들에게 이 경제 위기는 자칫 이 가진 돈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충격일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빚더미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리스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 어설픈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그 염려, 내 집 마련을 못할까, 이런 염려와 불안에 이 어중간한 서민부자 또는 서민들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 그런 잘못된 유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부자 정세, 부자 정세에 대한 이런 유혹, 정부의 유혹, 또 당연히 돈이 계속 필요하죠. 우리가 복지 재정 쪽에 이제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 집값,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만에 하나 그런 부자 정세로 연결시킨다, 선거 이후에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그 결과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비수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올가미는 던져졌습니다. 확실한 부자에게는 여전한 기회이겠죠. 이번에 6개월 유예 대상되는 단지, 또 대상이 되지 않는 단지, 이렇게 다 나누고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그 어떤 단지든 결국 강남 4구 부자들의 리그, 이 지역에 속한 아파트는 불패한다. 불패. 자, 이런 심리도 이번 또 이 11 또 부동산 어설픈 대책으로 해서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들고요. 어쨌든 확실한 부자에게는 여전한 기회지만 대신 세금 부담을 감안해야겠죠. 바로 부자들의 올가미는 바로 세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어중간한 부자나 이런 또 서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도한 부채를 내어서 급한 마음에 주택 구입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금도 세금 이거니와 이자도 걱정하셔야겠죠. 지금 계속 저금리지만 또 이게 언제 또 이제 다시 금리 상승으로 방향이 바뀔지도 알 수 없죠. 만약에 그러다가 정말 경제 위기라도 닥치면 어떻게 헤어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10일 부동산 이 대책 참 어설프다. 여러 가지 어느 쪽이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떤 이롭게 하기가 상당히 힘든 대책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랬을 때 우리는 부자면 부자인대로, 또는 어중간한 부자나 서민이면 서민인대로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가미는 던져졌지만 그 누구도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으면 좋겠고, 설령 올가미에 걸려들더라도 그것을 잘 비켜갈 수 있는, 또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재정 여력, 행편인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돈 파는 가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하거나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그리고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1 채팅창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